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꾸리기 위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집중 검증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은 절반 이상의 낙마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결정타가 없다면서 후보자 전원, 생환을 자신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정치직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청문회를 비롯한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총리만 지금 임명이 된 상태고, 이제 장관 지명은 다 이제 된 상태인데, 이번 주에 16명에 대한 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국세청장 후보자하고 이제 전체 17명이 되는 거죠. 자, 오늘 4개 청문회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일부 뭐 파행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핫한 청문회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는데, 뭐 보좌진 갑질 의혹 제기됐었는데 오전에 뭐 이런저런 이제 질문도 있었고 소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소명은 좀 충분했다고 보셨는지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가 파행, 네. 뭐 정해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과방위 같은 경우는 개의 전부터 산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노트북에다가 이 뭐 편말 내용을 써놔가지고 최민희 뭐 독재, 예. 또 이재명 대통령 협치,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해가지고 파행을 빚었고, 그리고 또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도 왜 이분 늦게 왔냐 라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들어오니까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 뭐 사퇴하라 라고 소리를 친가 하면은 또 거기도 노트북에다가 뭐 갑질 뭐 끝판왕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정해가 됐었죠. 10몇 분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좀 본질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 후보자를 검증을 하는 그런 것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낮은 자세를 보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심심하게 좀 사과를 드린다, 논란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 대해서도 사과한다, 네. 이렇게 입장을 보였고, 그렇지만은 자신의 갑질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은 계속 견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어떻게 46명이나 5년 동안 보좌관을 면제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46명이 아니고 28명을 면직시켰고, 5년 동안 이 정도 숫자는 통상적인 숫자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보좌진 2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모 언론에서 했는데, 이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송원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역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과거 재보궐선거 개표 방송 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보좌관을 뭐 폭행을 했다, 욕설을 했다, 이런 논란이 벌어져 가지고 당시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 성명을 내 가지고 탈당해라, 예. 라는 이제 그런 해프닝까지 있어 가지고 뭐 종합적으로 굉장히 좀 볼썽사나운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 제기된 그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좀 언급이 있었는데, 좀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좀 해명이 충분했다고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강선우 후보자 문제의 경우에 일단 뭐 제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다 답변이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진실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단 쓰레기 버리라는 그런 논란, 그게 가사도우미를 썼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변기 수리 문제도 역시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렇다더라라는 뭐 설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에서 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영국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선우 장관 후보자. 강선우 장관 후보자 오늘 보좌진한테 사과하고 갑질 아니다고 주장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5년 사이에 51명 가운데 46명이 그만뒀다. 자기 주장으로 28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28명이라고 해도 그래요. 그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보좌관하고 국회의원은 절대 갑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사여탈권이 달려있는 보좌관 입장에서 그런 것인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봤을 때 5년 사이에 그 많은 인원이 바뀌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보좌진의 잘못이겠습니까? 사용하는 사용자의 잘못이겠습니까? 당연히 사용자의 잘못이죠. 사용자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타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상식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아마 소명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보좌관들 사이에서도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보가 넘쳐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문자 욕이라든가 고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보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보좌진들 사이에서 벌써 다 소문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아니라고 얘기한다 한들 그렇게 소명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강선우 후보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좀 제기가 돼야 될 거고 또 기왕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해명이 있었던 거고 그랬을 때 인사청문회 이후에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오전 청문회 짧게 늦게 좀 시작이 돼서 1시간여 동안 이제 진행이 된 상태고 오후에 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글쎄요. 그게 소명이 오늘 오전에 얘기한 얘기 더 이상의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의혹이 해소됐다고 볼 수가 없죠. 본인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5년 사이에 그 많은 인원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죠.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자기 국회의원 사무실 내 8명 있는 사무실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데 여가부를 갖다 맡겼을 때 그러면 그 부처를 갖다가 제대로 장악하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특히 이제 그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부처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소개할 때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의 전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질이 전문가를 갖다가 지금 임명한 것이냐. 이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만 넘기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오후 청문회까지 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이제 정동영 후보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백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나머지 세 곳의 인사청문회는 어떤 부분이 좀 일부 좀 진행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쟁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이 돼야 되겠고 그렇다더라라는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만이 낙마를 시키는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관련된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해가지고 이해 충돌 지금 시비에 몰려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동영 후보자는 이해 충돌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아내의 태양광 사업은 일반형 그런 태양광 사업이고 자신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법안을 공동 발의를 했는데 그 82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이거는 절대 농지에서 농민들의 농가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해 충돌이 되려면은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상임위에서 공동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를 여야가 따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낙선을 하고 있을 때 두 군데 본인은 부산에 거주하는데 뭐 서울하고 대전 두 군데에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급여를. 그런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아니다. 나는 실제로 근무를 했고 출퇴근도 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정결 처리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경은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군 복무와 관련해서 부실 복무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좀 국민의힘이 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전문연구요원으로 4년 7개월 동안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삼성 탈레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전문연구요원으로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두 군데 뭐 연수를 간 유학을 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부실 복무한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전문성과 관련된 연구를 했다면 이 부분은 지금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문제 삼는 거는 지나치게 좀 꼬투리 잡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 대변인님은 나머지 세 곳의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가족들이 부인과 아들이 부인이 사장이고 가족이 아들이 이제 이사로 등재된 회사를 만들었다는 태영광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동영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를 용도 변경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태영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고 주장은 합니다만은 정동영 본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자기들 명의의 또 농지가 있어요. 그 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더 소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배경훈 후보자 이 군법무 관련해서는 예전에 그런 전문 요원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상당한 혜택이 있는 문제가 좀 있는 제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일환 가운데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겠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문회가 이제 스타트하면서 일각에서는 좀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자료 제출이라든지 자료를 내더라도 핵심적인 자료를 뺀다든지 해서 이제 어떤 그 질문의 어떤 그 날카로움을 좀 무디게 한다든지 또는 뭐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채택을 이제 하지 않는다든지 뭐 정책 검증보다는 이제 도덕성 검증으로 좀 치우치는 게 아니냐 그런 그 우려도 나오고 하는데 이참에 좀 청문회 제도를 좀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늘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자료도 없다. 두 번째로는 뭐 증인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핵심 질문에 대해서 불리하면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 세 가지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도덕성 문제하고 능력과 자질 문제를 한꺼번에 공개로 하다 보니까 인신공격성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다 공이 이걸 좀 구분해서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는 좀 비공개로 검증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권만 잡으면은 과거의 주장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뭐 낙마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루에 후보자를 5명이나 하는 그런 이제 청문회 일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과연 제대로 검증이 되겠는가? 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거의 50%대밖에 그치고 지금 오늘 청문 대상들도 뭐 미제출이 40% 이상이나 되니까 굉장히 좀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증인 없는 청문회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시절에 증인이 제로였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오늘 일정과 관련해서도 정동영 후보자도 증인이 제로. 그리고 전재수 후보자는 1명,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는 이제 2명이니까 이런 부분도 여당은 좀 무조건 감싸기만 할 것이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할 수 있는 좀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무조건 흠집내기 그런 태도는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문회 제도 좀 개선점 어떤 부분을 좀 손봐야 될까요?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들의 의혹을 갖다가 의혹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통과 의례 그 자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진영 대결로 지금 생각해서 밀리면 죽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강훈식 실장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인사하는 거 보니까 이 대통령의 인사 눈이 너무 높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낭마자 하나도 없이 그대로 역대 정부 어느 정부에도 없는 그런 전례를 남길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이재명의 눈높이냐 국민의 눈높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문회 자체가 지금까지 뭐 청문회 무용론이 수없이 제기됐습니다만은 개선책은 없었단 말이죠. 지금 뭐 자료 하나 내놓지 않고 청문회라는 것이 여러 부처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 하나 없이 그냥 질의응답을 하라 하면은 그게 구체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 제출 문제, 정인 참석 문제 이런 부분들은 명문화를 해서 의무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문회를 좀 청문회답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정치권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윤희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어제 사과가 필요 없다는 사람이 인적 쇄신 영순이다 하면서 이제 인적 쇄신에 또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사람 내치는 게 혁신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 하면서 또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윤희숙 혁신이 지난주 10일 목요일에 이제 첫 회의를 하고 시동을 걸었는데 또 안철수 의원 때처럼 좌초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안철수의 길을 걷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뭐 혁신이 자체가 혁신을 하지 않으려고 방탄용으로 내놓은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혁신을 요구하니까 그걸 못 받겠다라면서 지금 혁신위를 카드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을 뽑았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인적 쇄신을 요구하니까 못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퇴했고 그래서 지금 이 윤희숙 위원장이 대타로 왔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원한 카드가 아니었죠.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도 지금 인적 쇄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적 쇄신과 인적 청산 없이는 국민의힘의 쇄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지금도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왜겠습니까? 친윤 그리고 영남 TK 기득권 세력이 그대로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고 지금 그 대표 인물이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개혁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개혁을 방해하느냐? 개혁을 하려면 인적 청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도 물러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이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니까 그런데 개혁을 반대해야만이 자신이 계속 국회의원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친윤들이고 지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남 TK, PK 세력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쇄신이 안 된다. 인적 청산이 안 된다. 인적 청산이 안 되면 저는 자체 쇄신이 안 되니까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강제 소멸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윤희숙 혁신이 뭐 출범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돌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김용태 혁신안 무산됐죠. 또 안철수 혁신안 무산됐죠. 윤희숙 혁신안 지금 세 번째 안까지 내놨는데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내놨다고 봐야 되겠죠. 비대위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윤희숙 위원장이 어제 얘기한 부분은 8가지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있었던 8가지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 다 사과하라. 그리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비대위원장부터 지금 비대위원단이 다 그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당원 단계에다가 윤 전 대통령 절연을 넣겠다 얘기했죠. 넣자.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들이 다 그런 혁신안이 비대위에서 받아줘야 이게 실현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비대위원들이고 비대위원장인데 그걸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윤희수 위원장 역시 안철수 위원장과 마찬가지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합니다. 혁신안이 가장 절실한 혁신안은 인적 청산이 맞아요. 그런데 윤희수 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얘기하니까 비대위원장은 인적 청산은 가장 후순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한데 당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요법 없으면 지금 국민의힘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제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전당대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개혁안을 발표하고 그 개혁안 공약대로 할 사람을 뽑아라.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그 부분에 이제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혁신안을 마련해서 그 안대로 해나간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